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서른의 문턱을 넘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일이었는지, 동시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저와의 결혼을 강행했던 남편의 배신은 제 삶에 깊게 뿌리를 내려 마치 오랜 고목나무처럼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한겨울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맞선이라는 다소 딱딱한 자리였지만 그의 모습은 겨울 저녁의 따스한 벽난로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대학병원 의사라는 번듯한 직장. 나이 차이는 8살로 적지는 않았지만 그에 비해 잘 관리된 흰 피부와 세련된 헤어는 제가 빠지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죠. 말을 할 때마다 낮게 울려 퍼지는 음성은 오래된 바이올린 선율처럼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끝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남달은 처음이었어요. 와인잔이 두 번쯤 비어지자 처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느새 친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제 모습은 한결 편안해졌죠. 그 또한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네요, A씨.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느 한쪽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정했고 그렇게 마법 같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불과 5달.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제 손을 잡는 것도 망설일 만큼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깊은 배려심과 진중함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연애를 돌이켜보면 남자라는 존재는 늘 육체적 욕망에 이끌렸지만 그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일마저 시간이 꽤 걸렸고 저는 모든 순간을 기다리며 순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듯 제게 다가왔던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때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그의 태도에 우아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신중함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남자들과 달라. 어딘가 다르게 특별해. 그런 점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들었던 연애의 환상이 사라지고 결혼 후의 삶은 차츰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빛을 잃어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마치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배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고 있었죠. 병원 일에 바빴던 그는 기가 가득 기우스였고 겨우 얼굴을 마주해도 늘 피로에 젖은 표정과 짧은 말 몇 마디만이 오갔습니다. 수술 스케줄이 많은 날이면 아예 병원에서 자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던 우리는 이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과 의사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건 남편의 얼굴조차 마음 편히 마주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생임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제 모습은 마치 창문 없는 방 안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불빛에 매달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자고 온다고 하면
저는 그의 갈아입을 옷과 속옷을 챙겨들고 병원으로 향하곤 했어요. 단지 그의 얼굴을 잠시라도 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친 남편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입으로 온 거야?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돼. 어서 집에 가. 라며 서둘러 저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 어딘가엔 나를 반기지 않는 차가운 벽 같은 것이 느껴졌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운함에 입을 꼭 깨문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친정과 시댁 어른들 모두 하루빨리 손주를 안아보길 바랬습니다. 시댁이 신혼집 근처라 남편이 바쁠 때면 혼자라도 시부모님 댁에 들르는 날이 많았죠. 서로의 부모님께 잘하자는 것이 결혼 전 남편과 나는 유일한 약속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라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아이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정작 남편과 마주할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뭐라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시댁에 다녀온 날 남편에게 슬쩍 아이 얘기를 꺼내면 그는 피곤에 쩔은 얼굴로 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이른 귀가를 한 남편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난히 말투가 다정했고 시선도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연애 초반의 풋풋함이 되살아난 듯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신혼부부처럼 함께 잠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분 좋은 설렘이 가슴을 간지렸죠. 그러나 식사가 끝나갈 즈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잠시 통화하던 그는 급한 환자라 생각다며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기대감 속에서도 저는 그래, 응급 환자라 먼저지 하면서 자신을 달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서둘러 나가느라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남편의 휴대폰을 눌러보니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괜한 불안과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여 몇 차례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곧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느라 힘든 사람한테 라는 죄책감이 밀려와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폰과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 마주친 간호사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비 선생님, 응급콜 들어온 거 없는데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조여들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병원에 없었고 응급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간호사에게 대충 둘러댄 뒤 병원을 나서는데 손에 들린 그의 휴대폰이 마치 불붙은 쇳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악살을 밟으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이 흐릿했고 손은 핸들을 부여잡은 채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집 앞에 멈춰섰을 때 가슴은 북처럼 요동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의심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그였기에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말끝마다 맴돌던 애매한 표정, 이유 없이 벽처럼 느껴지던 그의 태도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불길하고 기묘한 그림자가 제 안에서 서서히 몸을 틀고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라는 예감이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처럼 저는 남편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빼곡히 정리된 서가,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리는 책상 위에는 업무용 컴퓨터와 의학서적 몇 권, 그리고 검은색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켜는 순간 화면 위로 하나 둘 알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전화, SNS. 남편의 모든 디지털 삶이 이 작은 화면 안에서 소리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태블릿과 휴대폰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알림창일 뿐이었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네 냄새가 미칠 듯 그리웠어. 다음 주엔 꼭 둘이서만 여행 가자.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톡의 말투, 그리고 프로필 사진 속 익숙한 남자 얼굴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남자. 우리 결혼식 날 사회를 맡아 환한 미소로 축복을 전해주었던 그의 절친이자 제게는 믿음직한 친한 형님으로 소개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얼음장 같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찍힌 듯 아파왔고 온몸은 한겨울의 얼음호수 속에 던져든 채 차갑고 무력해졌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낯설고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려야 할 저는 동성애자라는 남편의 비밀 앞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던 의문들이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철퍽 하고 열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손길, 신혼여행 첫날 밤의 침묵, 아이 이야기에 늘 피하듯 돌리던 시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쌓여만 가던 거리감. 그 모든 조각들이 섬뜩할 만큼 정확히 맞물리며 하나의 진실을 향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저와 함께한 시간은 사랑의 흔적이 아닌 정교하게 짜인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남편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눈초리를 피하려 애쓰던 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숨고 싶을 때마다 몸을 숨기던 커튼이었고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패였던 겁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아내라는 자리는 그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무대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마치 벼랑 끝에서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소름, 온몸을 꽁꽁 얼려버리는 듯한 절망.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PC는 마치 마지막 심판의 저울처럼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태블릿을 던지듯 내밀며 물었습니다. 당신, 게이야?
그 순간 그의 동공이 공포에 질린 토끼처럼 커졌고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와 태블릿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허둥대던 그는 결국 무릎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윽고 머리를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수백 번 연습이라도 한 듯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게이야. 이 결혼은 부모님 때문이었어.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쇼윈도 부부로 살면 안 될까?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도 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날이 선 유리조각처럼 제 심장을 찢어놨습니다. 사랑이 아닌 연민, 책임감이 아닌 위장, 인생을 건 결혼이 실은 누군가에게는 단지 사회적 방패였다는 이 모욕적인 진실은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 우리 결혼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벌였던 그 잔인한 연극에 저는 그저 초대받지 못한 관객이었던 겁니다. 만약 오늘 그 태블릿을 켜지 않았다면 그는 오늘도 저를 속이며 내일도 거짓된 미소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치밀하고 오랜 기만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속이 썩어가는 감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갔습니다. 동성애자가 있다는 건 알아. 나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내 남편이라니. 세상 어느 미친 여자가 게이랑 결혼을 해. 목구멍에서 쏟아진 말들은 피를 토하듯 터졌고 눈동자는 들끓는 용암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에게 그리고 이 결혼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 그런데 당신은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날 가짜 연극의 조연으로 끌어들였잖아. 시어윈도 부부로 살자고? 너란 인간은 죄책감도 없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무너지는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범벅된 채로 제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너도 너대로 사랑하면서 살아. 아 제발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세상에 배우자가 외도하는 일은 흔하다지만 그 상대가 남자였고 남편이 게이였다는 이 진실은 제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모욕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남자가 우리 결혼식 날 마이크를 잡고 축복의 말을 건넨 바로 그 형님이었다니. 나를 축하한다며 환히 웃던 그 순간에도 둘은 나를 속이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겠지.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눈꺼풀 아래로 흘러내는 눈물은 베갯잎을 흠뻑 적셨고 엉들렸던 분노는 불에 데인 피부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도 넘게 머뭇거리고 망설였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게이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게이한테 속아 결혼한 멍청한 여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댐이 범람하는 듯 멈추질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경청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긴 이야기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승소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 줄기 피어오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의 예보처럼 이혼 소송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양가 어른들의 감정은 들끓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번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분노에 휩싸여 시댁을 찾아갔고 니들 아들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가졌다며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소란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웃들에게까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웃군 장성으로 퇴역한 시아버지는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심신의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 남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자 애인과 함께 병원에 나란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저와 가족, 그 누구와도 연락을 끊은 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인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용기조차 없던 현실에서 도망치기 바쁜 비겁한 동성애자.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법 체계에서 동성 간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은 명확한 판례가 극히 부족했기에 그리 쉽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듯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 그의 거짓과 위선을 법정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는 제 아픔을 인정했고 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사기 결혼에 가까웠던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보상하기엔 터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이 거짓단 연극에 마침표를 찍는 대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게이 커플 사이에 낀 조연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이 게이였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얼마나 많은 밤을 스스로를 원망하며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긴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아직 젊은 제 인생,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믿었기에 상처받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다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진실한 마음을 알아봐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